사돈댁에는 기름 좔좔 흐르는 꽃등심이, 우리 식탁에는 컵라면 하나가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건넨 말은 어머님, MSG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였죠. 그날은 아들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식탁에서 사돈님은 고급 와인을 마시는데 제 앞에는 소주 한 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사돈에게 어머님, 꽃등심 맛있게 드셨어요?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것만 준비했어요 라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보너스는 사돈댁 제주도 콘도로, 우리에게 말한 대출 상환은 친정어머니 명품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3년간 우리 아들의 재산은 모두 사돈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지갑에서 사라진 30만 원, 아들이 맹장 수술을 받는 동안 친정어머니 폐렴이라며 나타나지 않은 며느리, 그리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건강한 사돈어른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이 60년생 말띠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제 조용한 증거 수집과 복수의 과정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이중 생활과 사돈댁의 충격적인 비밀이 모두 밝혀진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컵라면과 꽃등심의 차이를 알아차린 시어머니의 조용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60년생 말띠 대구 출신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다 정년퇴직 후 지금은 소소한 재테크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큰 재산은 없지만 아들에게 물려줄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으로 마련한 노후자금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진 않아도 검소하게 살면서 자식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특히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해 제법 잘 나가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40이 가까워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다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서 며느리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 퇴사했다는 이야기와 요리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이 결정되고 양가 상견례를 하는 날, 사돈댁은 예상보다 꽤 부유해 보였습니다. 사돈은 무역업을 한다고 했는데 명품 시계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사돈어른은 밍크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사돈댁에서 예약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잘 사는 집안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돈댁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도 체면이 있어 힘에 겨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 몇몇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사돈댁에서 약속한 만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작은 의심이 들었지만 새 출발하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염려되어 넘어갔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집에 가끔 방문해 음식도 해주고 시댁 어른으로서 예우도 해주는 듯 했습니다.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인사를 왔고 선물도 항상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집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아들이 모아둔 돈과 저희가 보태준 돈, 그리고 사돈댁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며 집안 꾸미는 일을 전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최고급으로 구매했더군요. 아들이 야근이 많은 회사원이라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문제의 징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들 내외가 결혼 2주년 기념으로 저희를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같은 날 사돈댁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테이블은 2개로 나뉘어 있었고 사돈댁과 저희는 따로 앉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사돈댁 테이블에는 고급 한우 꽃등심이 나왔는데 저희 테이블에는 평범한 삼겹살과 채소가 나왔습니다. 음료도 사돈댁에는 와인이, 저희에게는 소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며느리가 사돈에게 어머님, 꽃등심 맛있게 드셨어요?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것만 준비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차별이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니 점점 노골적인 차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배가 아프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는 없고 아들만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간호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급성 맹장염이었고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병간호를 하면서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겨우 얼굴을 비추더니 친정어머니가 폐렴이라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랬어요. 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마트에서 사돈을 만났는데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의아했습니다. 조심스레 건강은 어떠신지 물었더니 아주 건강합니다. 요새 등산도 다니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놀러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 형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봤어. 친정 부모님하고 제주도 여행 간 것 같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들이 출장 간 사이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과 호화로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그것도 아들 카드로 모든 비용을 결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끓인 미역국을 보더니 어머님, 저 MSG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MSG를 넣은 적이 없었고 그냥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이었습니다. 설명을 해도 믿지 않고 결국 컵라면을 먹겠다며 가방에서 꺼내어 먹더군요. 같은 주에 사돈댁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며느리가 준비했다는 음식이 나왔는데 그것은 분명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것이었습니다. 사돈은 우리 딸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음식을 직접 해주니 복받았죠. 라고 자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현관 앞에 놓인 음식점 배달 상자를 발견했지만 말하기가 민망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다들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집안 소문이 안 좋아. 사위들이 다 망했다던데.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에게는 언니가 있었고 그 언니의 남편은 사업에 실패해 이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 집 딸들은 시집가서 시댁돈을 다 긁어가는 것으로 유명해. 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의심이 커지면서 아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엄마가 너무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는 것 같아요. 아내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들에게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한다며 울먹이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 집 제사 때 일어났습니다. 아들 내외를 초대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오래 있더니 급히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제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 말하지 못했지만 그날 집에 온 사람은 가족뿐이었습니다. 점점 더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웃 중 한 분이 우연히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봤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모님 며느리 참 효녀더라고요. 친정어머니에게 비싼 명품 가방을 사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아들이 보너스를 받은 직후였고 그 돈으로 저희에게 효도하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보너스는 며느리의 친정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은 직장일로 바빠서 가정살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모든 재정 관리를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아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작은 변화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가면 며느리는 어김없이 친정에 가 있었고 돌아오면 항상 살림에 보태려고 남편에게 추가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아들은 의심 없이 카드를 내주거나 현금을 주었지요. 명절이 되자 더욱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추석 때 아들 내외가 차례를 지내러 왔는데 며느리는 선물이라며 5만 원짜리 한과 세트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명절 다음 날 사돈댁에 들렀더니 거실에 고급 과일 세트와 프리미엄 한우 세트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아들 내외가 가져다 준 선물일 텐데 저희 집에는 검소한 선물을, 친정에는 값비싼 선물을 했던 겁니다. 아들의 생일에는 제가 정성껏 미역국과 소고기를 준비해 초대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생일인데 제가 준비할게요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로서 아들 생일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회사 일로 늦었고 며느리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아들과 저희 부부만 남아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가 친구 약속이 아닌 사돈댁에서 또 다른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서요. 아들 생일인데 시댁은 제외하고 친정 부모님만 초대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우리 부부는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며느리가 재정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면 우리 돈마저 노리게 될지도 몰라.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갈까 염려되어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놀러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형수가 SNS에 올린 사진 봤어? 친정 부모님께 제주도에 별장을 마련해드렸다고 자랑하던데. 급히 확인해보니 정말 사돈댁이 제주도에 새 콘도를 구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최근에 자금이 부족하다며 저희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심이 커지자 저는 아들 부부의 재정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만나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요즘 생활은 어떤지, 저축은 잘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뭐 그럭저럭이요. 아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깊이 물으려 했지만 아들은 불편해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급히 나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간 것입니다. 핸드폰은 잠겨 있었지만 마침 알림이 계속 울렸고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시어머니 생신 때 뭐 살까? 지난번처럼 저렴한 케이크로 때우자. 그 다음 메시지는 시댁은 그 정도면 충분해. 우리 엄마 생신에는 호텔 뷔페 예약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해 집에 있는 서류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있는 동안 며느리 없이 집을 둘러볼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아들 집 서재에서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지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시부모님 선물 항목에 매달 30만 원씩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친정 부모님 생활비 지원이라는 항목에는 매달 100만 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친정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랍 깊숙이 숨겨진 또 다른 가계부였습니다. 이 가계부에는 실제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고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댁 관련 지출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친정 관련 지출은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상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상당한 금액이 따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알려야 할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마침 친한 이웃 중 한 분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그분을 통해 일반적인 재정관리 조언을 구하는 척하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카드빚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한쪽이 관리하면 다른 쪽은 모르게 되고 라는 말씀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급히 전화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회사 동료와 함께 투자했던 것이 잘못되어 갑자기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노후 자금을 깨서 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사돈댁 딸 며느리 동생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언니가 사준 새 차 덕분에 출퇴근이 너무 편해졌다는 글과 함께 2천만 원대 소형차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기가 너무 맞아떨어져 의심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다음 달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실수로 저희 집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열어보니 며느리 명의로 된 가족카드로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돈댁 근처의 상점들에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반면 시댁 근처나 아들 부부의 생활권에서의 지출은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니 며느리는 아들의 수입을 자신의 친정을 위해 쓰고 있었고 시댁에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는 장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로 빨리 자리를 뜨고 친정에서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들의 승진 축하, 보너스 소식이 있을 때마다 친정에 선물과 돈을 보냈고 시댁에는 회사가 요즘 어렵다며 변명했습니다. 아들 생일에는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큰 파티를 열었고 제 생일에는 깜빡했다며 며칠 뒤에야 5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딸이 우연히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어른과 함께 고가의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고 결국 아들 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저에게 온 문자는 어머님,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드레스 피팅에 못 갔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였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며느리가 무서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들이 2주간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가보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을 아들 책상 위에 두려고 서재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꽂혀 있어서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현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살펴보니 며느리 개인 명의였고 매달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출처를 보니 아들 계좌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돈댁과 함께 찍은 여행사진, 명품 쇼핑 사진, 그리고 제주도 콘도 계약서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아들 명의 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증거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아들은 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한다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차분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후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저는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딸에게 부탁해 며느리의 SNS 활동을 모니터링하게 했습니다. 딸은 며느리와 친구 관계였기에 비공개 게시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는 친구들에게만 공개하는 계정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대한 불만, 특히 저를 비하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뒤에서는 내 맘대로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집에 방문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들이 출장 중일 때 찾아가서 집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서재와 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진 쇼핑백에서는 고가의 명품 영수증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사돈어른이나 며느리 개인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제는 아들의 카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서랍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돈댁 주소로 된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아들이 큰 보너스를 받은 직후였고 계약금이 정확히 그 보너스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보너스로 신혼집 대출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사돈댁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대로 두면 아들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출장에서 하루 일찍 귀국한다는 연락이 왔고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친정에 가 있던 며느리를 기다리기 위해 아들과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통장을 확인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제 급여가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와이프에게 물어봐도 연락이 안 돼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차분히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개의 가계부, 숨겨둔 통장들, 사돈댁 새 아파트 계약서, 며느리의 SNS 게시물 등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내 와이프가 너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보여줄게.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와이프를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특히 직접 확인한 통장 내역에서 매달 큰 금액이 사돈댁으로 송금된 것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들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메일 계정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서 며느리가 주고받은 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일에는 시댁 어른들은 재산이 별로 없어서 미래가 없어. 하지만 남편 회사가 잘 되니까 그걸로 우리 부모님 도와드릴 거야.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어서 다행이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로 친정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내일 보자. 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들은 즉시 사돈댁으로 찾아가기로 했고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돈댁에 도착하니 예상과는 달리 집안에서 파티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고 사돈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던 사돈 뒤로 며느리와 사돈어른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승진 축하해 라는 문구에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승진이요? 제가 언제 승진했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자기야,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 곧 승진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승진 이야기 들은 적 없어.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며. 케이크 자르면서 무슨 병원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정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승진을 핑계로요. 아들은 진정하려 노력하며 사돈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계약금을 넣어드린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 딸이 사위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하던데.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계약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장인어른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금이 제 보너스 전액이에요. 제가 언제 이걸 승낙했죠? 사돈댁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오해야,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은 며느리에게 가정의 재정 상황을 모두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하던 며느리도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들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이 사돈댁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신혼집 대출금은 거의 갚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이 많았어. 그래서 내 돈으로 갚아드린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번 돈 일부를 내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거면 솔직히 말했어야지.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왜 거짓말했어? 그리고 왜 내 부모님은 홀대하면서 내 부모님만 챙겼어? 며느리는 대답 대신 울기만 했고 사돈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위가 장인 장모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나? 라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 언쟁으로 끝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당분간 따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작 말해줘서 고마워요. 처음엔 믿기 싫었지만 이제 알겠어요. 와이프가 저를 이용만 했던 거예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사돈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돈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감정이 앞서서 그랬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 저는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였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울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방문을 꺼리고 항상 친정일을 우선시했던 것,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 등 많은 의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몇 번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제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면서도 와이프는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물어보면 친구에게 빌린 거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 제 돈으로 산 거였네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까지 속이면서 사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가져간 증거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재산 횡령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남편 모르게 재산을 빼돌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들은 우선 모든 공동계좌와 카드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급여 계좌도 새로 만들어 며느리가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조치를 취한 지 몇 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왜 카드가 안 되는 거야? 친정엄마 병원비 결제하려는데 한도 초과라네. 아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모든 계좌와 카드를 동결시켰어.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친정에 보냈는지 설명해 줄래?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해. 내가 얼마나 널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해? 그러나 아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몰래 빼돌렸는지 모두 알고 있어. 전화가 끊긴 후 예상대로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하다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위,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을 의심하면 안 되지.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잖아. 돈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제가 모르게 제 재산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돈의 다음 말에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내 돈을 좀 썼다. 하지만 그건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대가야. 우리 딸같이 좋은 와이프를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할 텐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나. 그 말을 듣고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인어른, 결혼이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아내의 가족을 돕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화가 끊긴 후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어떤 결정을 하든 내 편이 될 거야.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동생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려고요. 사실 우리 가족이 동생을 그렇게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가족을 도와라라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언니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의 가족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돈의 사업은 오래전에 실패했고 그 이후로 딸들의 결혼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언니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남편 가족의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리다가 이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동생이 한 일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강요가 컸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금 동생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모님을 저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언니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압박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느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솔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널 사랑해서 결혼했어. 하지만 부모님의 압박이 너무 심했어. 내 남편은 돈을 잘 벌잖아. 우리 좀 도와줘라는 말이 매일 들려왔어.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 아들은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 가족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싫어할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이 쌓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어. 대화 끝에 아들은 며느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도 동의했고 당분간 별거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편, 아들, 딸, 그리고 저까지 모여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딸이 제안했습니다. 오빠, 일단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 변호사를 통해 지금까지 빠져나간 돈을 추적하고 가능하면 돌려받아야 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들의 미래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들에게 좋을지 생각해야 해. 저는 며느리의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댁은 이전에도 사기 비슷한 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사위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언니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아들에게 전달하자 아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했어요. 이혼을 준비할게요. 이런 가족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마. 우선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부터 취하자.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변호사와 상담 후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 둘째, 만약 이혼을 결정한다면 아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에게 사돈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극단적 선택 시도 소식에 우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희 부부도 뒤따라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사돈 내외를 만났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사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어. 하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해.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 아들은 면회를 요청했고 짧게나마 며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와이프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모든 걸 망쳤다면서. 그리고 부모님의 강요를 이기지 못했다고 울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초라한 차림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돈은 깊이 한숨을 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 후 가족은 막대한 빚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딸들을 잘 사는 집안에 시집 보내 경제적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큰딸 며느리의 언니 먼저 그렇게 결혼했고 이혼 후에는 둘째 딸우리 며느리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만 도움을 받자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욕심이 커졌습니다. 딸을 압박해서 사위의 돈을 빼앗게 만든 것은 우리 부부의 잘못입니다. 딸은 그저 부모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사돈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부모의 강요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동정심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 해도 며느리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사위를 노렸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집안도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딸에게 접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개팅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선한 것이고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처음부터 계획된 기만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돈은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콘도, 새로 산 아파트, 그동안 빼돌린 돈 모두 정리해서 반환하겠습니다. 다만 딸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사돈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지는 마세요.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제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사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중재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며느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는 차후에 변호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돈이 떠난 후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제 결혼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저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빠 형수님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접근했을지 몰라도 같이 살면서 정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남편도 의견을 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서두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렴.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둘째, 변호사를 통해 빼돌린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셋째, 아들이 충분히 생각한 후에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퇴원했습니다. 정신과 외래 치료를 계속 받기로 했고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정기적으로 연락은 주고받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재산조사 결과 그동안 아들의 재산에서 약 3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돈댁의 부채 상환, 제주도 콘도 구입, 사돈댁 새 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돈은 약속대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제주도 콘도는 즉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 단둘이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졌고 돌아와서 저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와이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부모님의 강요도 있었지만 자신이 욕심을 부린 것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단 모든 재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별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요. 한 달이 지난 후 사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빼돌린 재산에 대한 반환 계획서와 이미 현금화한 일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현금화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부동산이 팔리는 대로 곧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봤는데 일단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지금 당장 와이프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엄마는 내 편이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들은 며느리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며 매달렸지만 결국에는 아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이혼 전에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양가 부모님과 아들, 며느리가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예상과 달리 폭발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시부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사돈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욕심 때문에 두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니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 잘못이 크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조금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당신에게도 미안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픈 이별이 될지라도 이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같이 좋은 분을 시어머님으로 모시고도 이런 짓을 했다니.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넌 아직 젊으니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바르게 살길 바란다. 그날 이후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돈댁은 약속대로 빼돌린 재산을 모두 반환했고 양측 변호사의 중재하에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평화로운 마무리였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잃어버린 노후 자금을 다시 모으기 위해 절약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으로부터 돌려받은 재산은 아들의 이름으로 새롭게 정리했고 일부는 아들이 새 출발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들이 퇴근 후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승진했어요.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할게요.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함께요.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지난 몇 개월간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이런 일이 일찍 드러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전 형수님 소식 들었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없어. 다만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며느리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일을 통해 아버지도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을 너무 비밀로만 해두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가족 간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돈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재정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평생 이용당했을지도 모르네. 어머니의 직감이 가족을 구했어. 약 1년 후 저희는 우연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사돈의 이름이 언급된 것입니다. 사돈이 다른 부유한 가정의 아들과 자신의 조카를 결혼시키려 했으나 그 가정에서 미리 사돈의 과거 행적을 알고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사돈은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딸, 조카 등 여자 친척들을 이용해 부유한 집안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연락받았어요.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케이스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돈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의 행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의 언니가 결혼했던 집안, 우리 아들, 그리고 몇몇 다른 가정들이 모두 사돈의 계획적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돈이 일종의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었습니다.
특히 꽃등심 사돈집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사돈댁의 이중적인 행태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시댁은 컵라면을 먹이면서 친정에는 꽃등심을 대접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왔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법원은 사돈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사돈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돈댁의 다른 비리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사돈 어른은 병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자신도 남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들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간단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와이프. 아니, 전 와이프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취업해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부모님과도 거리를 두고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으니까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여성을 만나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재정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 전 며느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직으로 안정된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돈은 아직 수감 중이지만 사돈 어른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솔직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물질적인 것보다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일찍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매일 함께 살면서도 몰랐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지. 그리고 꽃등심과 컵라면의 차이를 본 거야. 작은 행동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란다. 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 인터넷에 올리면 엄청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사돈댁은 꽃등심 먹이고 나는 컵라면 하나 아깝다는 사돈 며느리 재산 싹 정리하고 복수한 어느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요. 우리 모두 한바탕 웃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로 유명해지고 싶진 않구나. 우리 가족의 상처는 우리만 알면 돼. 사실 이 모든 경험은 저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었습니다. 첫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가족 간의 솔직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셋째, 재산 관리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고 저희 부부도 노후를 더 현명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얼마 전 저는 우연히 대형마트에서 전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사무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어요. 순간 많은 감정이 밀려왔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다 지나갔어. 내가 새 출발했다니 다행이구나. 앞으로 정직하게 살길 바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님, 당신 같은 어머니를 만났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집에 돌아와 이 만남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모두 앞을 보고 살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복수나 원한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더 깊어졌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꽃등심과 컵라면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작은 관찰이 때로는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변의 다른 어머니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며느리든 사위든 겉모습만 보지 말고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가족 간의 재정 문제는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는 60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새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딸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돈댁은 꽃등심, 시댁은 컵라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웃으며 할 수 있는 과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니까요.